자, 그러면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일반 전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반 전표, 금융거래라든지 회사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입력하는 K랩만의 메뉴다. 뭐 소형 회계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그런 메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입력 메뉴가, 거래 내역을 입력하는 메뉴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했었죠? 무슨 전표?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 이렇게 두 개로 입력 메뉴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매입, 매출 전표, 이게 코드 번호에 따라서 매입 전표와 매출 전표라고 하는 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반 전표를 연습 중에 있는데, 전표, 엽서 크기 하얀색 종이 쪼가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면 찾으실 때, 맡기실 때 뭐 그런 입금 전표, 출금 전표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15세기 때 회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 한 집안 가문에서 똑똑한 놈 하나가 장부 정리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는 원래 만들어질 때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었는데,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팔다 보니까 이게 회계 처리 속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속칭 말하는 이제 병목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물건을 많이 팔다가 갑자기 회계 부분에서 한 줄로 혼자서밖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회계 업무를 분업화 처리하자라고 해서 이제 전표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이 전표가 분계장과 원장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저걸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컴퓨터가 발명되면서부터는 컴퓨터에 직접 입력을 하면 전표가 굳이 필요가 없이 원장에 옮겨 적기까지 자동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혹시라도 이제 그 컴퓨터가 망가지거나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컴퓨터에 입력한 걸 자료를 복사해서 대피를 시켜놓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한 4분 정도가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자료를 이동시켜드리고 복사해드리고 했는데, 조금 더 해줄게요. 어제 그냥 갔다며. 얘기하고 가시지. 아무튼 좀 이따 넣어줄게요. 친절한 김 선생. 근데 왜 이 모양이 꼴인지 몰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전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에 자료 입력하면 이제 복사를 해서 항상 대비본을 문제가 생겼을 때 원상 복귀시켜서 카피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종이로 출력을 해서 그걸 묶어 놓게 돼요. 이제 그럼 단점이 서류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요새는 또 그 문서를 또 전부 다 전산화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도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 국세청에 가보시면, 세무서에 가보시면 서류 같은 거 발급하거나 서류 같은 거 여러분들이 접수시키러 가면은 그 사람들 옆에다가 엄청나게 비싼 고급 스캐너를 갖다 놨어요. 양면 스캐너인데 한 대당 140만 원짜리거든요. 그게 한 5년 전인가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국세청에 2,800대가 납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분의 서류를 80장에서 100장 정도 스캔을 뜹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류 갖고 가면 잠깐만 기다려서 서류 딱 스캐너에 걸어놓고 서류 확 훑은 다음에 돌려줘요. 그래서 원본 서류를 이제 그 국세청 중앙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데, 그게 약간 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얘기 옆으로 새는데, 국세청 본청이 지금 저기 그 일본 대사관, 일본 문화관 옆에 있는데, 그 전에는 그 종로 3가에 가면 그 클라우드 타워라고 있었어요. 클라우드 타워라고 있는데 아세요? 건물 중에 삼성증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뻥 뚫려 있는 이런 건물이 하나 있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어요. 종로에 가보면은 이상한 건물 하나 있어. 그냥 이렇게 보통 육각형 건물이 아니라 둥글납작하게 생긴 건물인데, 위에 가서 다 이렇게 큰 기둥이 있고 그 위에 가서 다시 또 건물이 얹혀져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여기에 국세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삼성증권 소유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국가기관이 삼성 개인 회사 소유 건물에 들어가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국감에서 지적사항 받으면서
다시 건물을 장만해가지고 외부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사를 하면서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국세청에 들어가 있던 그 건물 층이 휘었어. 이게 이제 철근 건물인데 안에가 휘었더라고요. 가지고 이유가 뭘까 하고 봤더니 서류가 들어온 족족 전부 다 종이 서류 들어온 걸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놓다 보니까 그 서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철근이 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를 찾는데도 문제가 있고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이가 이게 습기를 엄청나게 많이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책 자체도 망가지고 서류 자체도 망가지면 이게 방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 스캐너를 다 도입을 해서 이제 문서를 전부 다 전자화 시켜 놓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회사에서도 이제 문서를 전자화 시켜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전표를 볼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 구분해서 입력하는 기준이 뭐예요? 법적, 증명,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기준으로 따진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법적 증명 자료 총 몇 가지? 5가지라고 했었죠? 법적 증명 자료가 총 5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세금 계산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 번째가 뭐였어요? 김영식 환불카드 또는 기프트카드라고 부르는 건데 네 번째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현금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건데 현금 영수증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했었었죠? 뭐와 뭐? 경비, 증명용하고 소득, 공제용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경비, 증명용하고 소득, 공제용하고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는 경비, 증명용 기준으로 배울 겁니다. 소득, 공제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죠. 개인들이 근로 소득세를 낼 때 그때 세금을 절감해 주느라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밥을 먹을 때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오면 세금을 특별히 일정 부분 비로 깎아줄게 뭐 이런 세법 규정을 갖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런데 법적 증명자리 5가지가 만들어지게 된 유래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부가가치세 1977년도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하고 그 당시 때 이름이 특별소비세, 지금은 개별소비세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부가가치세가 개별소비세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적 증명자료 명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그 이전에는 증빙자료라고 불렀었어요. 지금은 증명자료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증빙자료가 일본말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되면 증빙자료로 뭐하고 뭐 세금 계산서 아니면 영수증 2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금 계산서 자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텐데 필수 요소 몇 가지? 5가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쪽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와야 되고요. 세금 계산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물건을 팔았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한 공급 가액과 세액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계산서에 가서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세금 계산서에 표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가 만들어진 날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상반기에 낼 건지 하반기에 낼 건지 예정 신고할 건지 확정 신고를 할 건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림 그려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공급자의 상호 그래서 누가 물건을 사갔는지 꼭 좀 알고 싶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영수증. 필수 요소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누락된 경우를 의미했는데요. 물건을 사가는 사람,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가 생략이 된 서류를 영수증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빙 자료가 세금 계산서하고 영수증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이라는 걸 하고 88년도에 올림픽 게임을 치르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를 쉽게 편하게 해주자고 신용카드 제도랑 전자화폐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자 영수증 주제에 세금 계산서만큼 증거력이 뛰어난 애들이 나타났다 보니까
1995년도에 법적 증명 자료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 주제의 세금계산서만큼 증거력이 뛰어나면 특별히 세금계산서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허용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적 증명제 1순위가 뭐예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점표가 두 번째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점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신용. 김영식 선불카드. 자, 티머니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김영식 선불카드라고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김영식 선불카드라 함은 백화점이라든지 영품문고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그 체인점 가맹점 형태로 해서 이 기프트카드, 김영식 선불카드를 팔아요. 편의점 같은 데서도 팔고 있던데 주로 저기 통신요금용으로. 자, 김영식 선불카드만 법적 증명자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김영식. 그 다음에 직불카드 글자 4개, 현금영수증 글자 5개.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고 했었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법적 증명자료까지는 알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는데요? 자, 매입. 예를 들어서 제가 옷가게, 화장품 가게를 열었었다고 했었죠? 그럼 매입 600에 60만원어치, 자, 옷을 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적 증명 자료를 받아 오게 된 건데요. 그러면 매입점표에다가 법적 증명 자료를, 수취분을 집어넣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가게를 오픈하면서 급하게 커피랑 A4용지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간이과세자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식당, 조그마한 슈퍼마켓, 조그마한 떡집 뭐 이런 종류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미리 얘기하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년에 4,800만 원 미만으로 벌어들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달 매상이 400이면 하루 매상 대략 넉넉 잡고 20만 원 정도. 그러면 하루에 매상 20만 원이면 물건값 30%니까 6만 원 빼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월세 해당하는 거 하루 6만 원씩 빼고 나면 자기 손아귀에 순수하게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나는 그런 가게들을 얘기해요. 하루에 6만 원, 7만 원 마진 남으면 장사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가게를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열어놓게 되는데 하루에 순수 이익 6만 원이라는 얘기는 시간당 6천 원이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편의점 알바가 훨씬 더 속 편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간이 과세자들에게서 물건을 사오게 되면 영수증을 받아오게 돼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와 거래하면서 법적 증명자료를 못 받아왔다. 영수증을 받아왔다. 자, 이러면 분명히 부가가치세를 주고 사왔지만 요거 경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10의 0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 이걸 세법 전문 용어로 매입세 불공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매입세 불공제. 매입세 불공제가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여기요. 제가 지금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요. 이 부분을 우리 앞전에 컴퓨터 대리점을 차려가지고 노트북을 사드리고 정수기를 사드릴 때 부가가치세를 주고 사왔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했었는데 이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혀 다른 명칭으로 부른다고 했었죠.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매입세액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 매입세액은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받아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적 증명자를 악착같이 챙겨와야 세금을 조금 내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조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한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악착같이 챙겨와야 돼요. 볼에다 바람 넣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구나.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괜찮아요. 수십 번 할 거니까 너무 심란해 하지 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온 매입 내역부는 일반 점표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오면서 영수증을 받아왔거나 법적 증명 자료를 못 받아왔다. 그러면 여기 일반 점표에 넣게 되고요. 일반 점표에 들어가는 붕괴 내용들은 부가 가치 신고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가 가치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마진을 붙여서 옷을 판매를 했습니다. 매출 자, 1000에 100 이렇게 옷을 팔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옷을 사간 사람이 도매상인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물어보고 법적 증명 자료를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매출 전표 칸에다가 법적 증명 자료 발급분에 대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법적 증명 발급분.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만들어서 줬다. 현금 영수증을 만들어서 줬다. 라고 했었을 때 어디에다가 그렇죠. 매출 전표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손님이 와서 옷을 100만원치를 샀어요. 부가가치세 10만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업자 등록번호 알려주세요. 세금 계산서 끊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머 아저씨 저는 그냥 일반 소비자인데요. 사업자 등록증 그딴 거 몰라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법적 증명자를 발급해주고 싶지만 상대방이 사업자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피눈물을 머금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밖에 없어요. 영수증을. 그러면 이 부분 빨갛게 빡친 부분인데 요거 부가가치 10만원 낸다 안 낸다? 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영수증 발급분 그러니까 물건을 팔면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거 영수증 발급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14번 건별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매출 전표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14번 건별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일 때 2대 원칙이 있는데 어차피 걷어들일 세금 미리 땡겨받고 그 다음에 어차피 걷어들일 세금 가능하면 많이 걷어들이자라고 하는 2대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일 때는 사업자 등록 여부나 법적 증명자로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을 어떻게? 9번 이상 반복 공급하면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세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점.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꼭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를 자동적으로 지게 되는데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다들 군대를 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 미성년자 안 가고 여자분들도 원칙적으로 군대 안 가는 거고 학력이 미달이 되거나 몸이 안 좋은 남자들도 군대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만 튼튼한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데 그것도 기본 의무 복무가 있고 직업군인 그래서 길게 군대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모두 다 군대를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유모시기처럼 안 가겠다고 버팅에다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있어요. 미국 사람 하나.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 세금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역시 헌법에 정의를 해놓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죠?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 안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세금은 미성년자이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이 없으면 세금 안 내는 거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내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나 땅을 물려줬다.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빌딩 물려받으신 분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죠? 넘어가. 미안해요. 괜히 아픈데 찔렀네. 그 다음에 복권 당첨되면, 또 세금을 내도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있지만 모두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특히 부가가치세. 분명히 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해놓고서는 현실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려면,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 노점상은 재화나 용역을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될 의무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죠? 됐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어제 연습해봤네요. 금융거래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분명히 부가가치세법에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일반 전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거래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밤새 비가 와서 회사 공장 건물이 떠날려갔다. 뭐 이런 거. 재해? 손실. 누가 건든 거 아니잖아요. 자연이 와서 그냥 싹 쓸어간 건데, 뭐 그런 종류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회사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직원들한테 선물로 줬다든지, 회사 내부에서 선물로 준 거지, 바깥으로 팔렸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종류들은 일반 전표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급여 지급한 거, 그 다음에 세금 납부한 거, 이런 종류들은 일반 전표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서 어제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에 대해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 마저 이어서 대체 전표라고 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목표는 어제 하다 만 거 마저 이어서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예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전년도, 전전년도 거 기출문제를 연습 삼아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방법이 없구나. 자, K랩 띄워주시고요. 전산 회계 1급에 우리가 사용하도록 할 회사는 일단 401번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 가지고 지금 연습 중에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린 프린트물 다 끝나고 나면 교과서에 있는 일반 전표 예제 문제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자, 4페이지. 자, 오늘은 대체 전표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대체 전표가 뭐냐면 회계 분계 사항 중에서 일부분 현금 거래가 수반되거나 전혀 현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를 대체 전표 또는 혼합 거래라고 부르는데요. 혼합 거래 또는 혼합 분계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체 거래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체 거래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3월 달이네요. 일반 전표. 대체 전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3월 1일 당사는 NC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구입 무슨 계정권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급금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구입대금 60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분개해 보세요. 할 수 있죠?
자, 다 됐죠? 자, 그러면 앞전에 우리 연습했던 문제하고 출금전표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다만 대금을 현금 결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상품권을 구입만 했으니까 차변의 선 급금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NC백화점이고요. 자, 금액은 60만원. 자, 대변에는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 빠져나갔죠? 60만원. 자, 그러면서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분개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지는 월요일날 출력을 해서 따로 드릴게요. 내친 김에 네이버 카페에다가도 이 문제지 별 문제가 없는 한, 이변이 없는 한 토요일, 내일, 오늘 저녁? 오늘 저녁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공사가 다 망해요, 지금. 정신없어요. 다 올리고 알려드릴게요. 괜히 이제 올라오나 저제 올라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지 마시고 다 올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됐죠? 그러면 거래 내역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랩에서 일반 전표 입력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날짜는 3월달 되겠습니다. 3월 1일. 전표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는데, 날짜가 약간 엉키긴 했는데요.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 보면 마감 결산을 위해서 세무사협회에서 이미 자료를 어느 정도 입력한 상태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밑에다가 그냥 추가를 해주시면 컴퓨터가 저절로 알아서 날짜 순으로 자동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제시된 대로 3월 1일 01 구분란에 3차변 선 급금이라고 했었죠? 선급금. 자, 거래처는 NC백화점. 어제 우리 등록을 했었었죠? F2키 눌러서 NC백화점 넣어 주시고 금액은 얼마? 60만 원이었네요. 자, 날짜 1일 4 대변전표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습니다. 거래처는 어디요? 국민은행.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고 금액 60만원. 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개를 넣으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번에 3월 2일 당사는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NC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했답니다. 상품권 구입대금 80만원은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분 드릴 테니까 분개해 보세요.
방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데 차변에 선급금 대신에 다른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이때 매출거래처니까 비용 중에서 코드번호 몇 번대? 800번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800번대로. 자, 붕괴하세요. 자, 다 되셨죠? 자,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80만원이 인출된 건 당연한 사실이고 이건 쉬울 테고, 차변의 문제네요. 거래처한테 선물로 줬으니까 비용 처리되겠습니다. 접대비 되겠습니다. 금액은 80만원. 자, NC백화점은 어디다 집어넣나요? 그리고 위에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라고, 왜 이렇게 다른가요? 라고 혼란을 일으키실 텐데, 거래처한테 상품권을 선물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권 매입에 대한 붕괴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선급금 형태로 해서 거래처를 NC백화점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80만원이 빠져나간 다음에, 자, 이걸 거래처에 증정을 했다고 합니다. 뭘? 상품권을. 그러면 대변에 선급금이 빠져나가고요.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가 되겠는데, 자,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간혹 분계, 거래 두세 건을 한 문제 안에 풀어봐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계정 과목이 나타나면 안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선급금 이걸 지워주시면 최종적으로 이 붕괴만 남기 때문에 전표에다 입력을 할 때는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런 식의 붕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NC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문장은 헷갈리라고 내놓은 함정입니다. 헷갈리라고 내놓은 함정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날짜 3월 2일 3차변에 자, 접대비 보시는 것처럼 접대비가 여러 개 뜨는데요. 500번대는 공장 제조와 관련된 접대비고 800번대는 본사나 매장에 관련된 겁니다. 영업 유통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801번을 선택을 해서 접대비 넣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80만원. 날짜 4 대변 전표에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갑니다. 국민은행 80만원. 이런 식으로 붕괴를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3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어려울 거 없죠? 쉬세요.